승진의 유형. 뭐 한번 쭉쭉 읽어보시는데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역직 승진하고요. 대용 승진이 좀 많이 나와요. 요거 두 개 좀 표시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역직 승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조직의 구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했으면 대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일했으면 계장이 되고, 과장, 차장, 부장. 여기 맞는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올라가는 거. 요런 거를 역직 승진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요 대용 승진이에요. 2급에서 잘 나오는 건 요건데, 대용 승진이 뭐냐면은 외부 마케팅을 한번 나간다라고 해볼게요. 미팅을 하러 갔어요. 근데 명함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명함을 줬는데 신입사원 요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쪽은 과장이 나왔는데 우리를 뭘로 보고, 그래서 일부러 영업 뛰는 사람의 명함에다가 대리로 써주는 거예요. 업무 중심이 아니고 융통성 있는 인사 관리를 위해서 그냥 얘가 하는 일은 똑같아. 가서 영업 뛰고 오는 거야. 하지만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얘가 사원에서 대리로. 형식적인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대용 승진이다. 그 다음에 승진 관리의 기준, 요 연공주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연공주의라는 건요, 이게 뭐냐면은 1960년대, 70년대 요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는 일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동이 된다 그래도 맨날 하던 일 난이도가 높아지고, 뭐 고객 조금 더 와서 일하는 거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일 경우가 커요, 옛날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오래 있었으면은 그 일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바꿔 말해서 오래 있던 사람한테는 뭘 많이 줘야 돼? 월급을 많이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일한 사람에 따라서 승진의 우선권도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요런 거를 이제 연공주의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날수록 방향이 막 바뀌죠. 아무리 옛날에 뭐 잘했던 사람이라도 요 프로그램 바뀌고 입력하는 방식 바뀌면 버벅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공주의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특화된 직업을 또 오래 하면 그 사람이 또 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에 대해 맞출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능력주의도 들어갑니다. 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서 승진을 우선을 주는 제도. 이런 거 이제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능력에만 맞추면은 오래 일할 사람이 없겠죠. 잘하는 애만 좋아하고 그래도 나 회사에다 충성했는데 내가 아무리 능률이 떨어져도 충성도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되니까 연공주의와 능력주의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그래도 그 회사에 1년 있다 옮기고 그 회사에 1년 있다 옮기고 그러면은 면접할 때 안 뽑겠죠. 얘 1년 하다가 옮기랬는데 얘 굳이 뭐하러 뽑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직 관리 볼게요. 이직이라는 건 이제 회사를 옮기는 거죠. 회사를 옮길 때 이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게 있고요.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발적 이직. 이건 뭐 이직 회사 이제 사표 내고 옮긴다라고 하죠. 근데 요거를 원래 용어는 이직이라고 하지 않고요. 전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그냥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거 전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그냥 그만두는 거. 옮기는 것 말고 그냥 그만두는 거 사직이라고 하고요. 휴직은 쉬는 거겠죠. 비자발적은 내 의지가 없이 이직되는 거, 즉 잘리는 거겠죠. 그렇죠? 파면, 해고, 불성실해서 잘리는 거, 일시해고. 일시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이 많아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스키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키장 갔는데 6월에 뭐 할 거야? 스키장에서 일하는데. 그렇죠? 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지만 여름 때 눈 모아가지고 거기다 스키 탈 거야? 외부에서? 불가능하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일시해고라고 합니다. 정년퇴직. 이거는 이제 정년이 정해져 있죠. 근로자의 만료와 건강을 고려해서 퇴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명예퇴직. 얘는 이제 아직 정년이 안 됐어. 정년이 안 됐는데 퇴직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요즘에 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여기 쳐져 있죠. 요거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문제를 좀 바꿔서 뭐 측정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요거만 보고서 얘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타당성,
잘 반영되고 있는가, 수용성, 동의하는가, 신뢰성, 잘 측정했는가, 실용성, 의미를 찾았는가. 이게 같이 보면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 지워놓고 딱 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못 찾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각각 맞춰서 확인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싹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야 돼. 상대평가 방법과 절대평가 방법 이런 게 있죠. 상대평가 방법,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방법이겠죠. 절대평가법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면 통과, 떨어지면 탈락.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같은 게 대부분 그렇죠. 상대평가는 이제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열법. 서열법은 말 그대로 서열 매기는 방법이에요. 얘가 성과가 5개를 갖고 왔고, 얘는 2개를 갖고 왔고, 얘는 하나를 갖고 왔어. 그러면은 5개 1등, 2개 2등, 1개 3등. 요렇게. 가져온 순서대로 서열을 딱딱딱딱 매기는 방법. 어렵지 않죠? 그냥 성과대로 그냥 순서 딱딱딱딱 매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쌍대비교법은 요거는 이제 2명씩 골라서 계속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A랑 B가 있어요. 그럼 A는 5개를 팔았고 B는 3개를 팔았어. 그러면 A는 B보다 크죠? 그쵸? 2개를 비교했어요. 그러면은 B는 3개를 팔았다 그랬는데 C를 보니까 C는 2개를 파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B랑 C 중에는 B가 더 위죠? 그럼 요 2개를 봤을 때 A는 당연히 C보다 위겠죠? 이렇게 2개씩 비교하는 방법, 요거를 쌍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2개씩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 빈도가 매우 높아지나 서열 정리가 이제 편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강제할당법. 요거는 요 내용보다 요 관대화 정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여기가 좀 중요해요. 요게 뭔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 방법은 뭐 그냥 체크해주는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체크리스트법. 그 다음에 중요사건 평가법. 그냥 요런 거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얘는 진짜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잘 나오는 건 얘죠. 요거 여기도 별표 많이 쳐놨죠. 결과기준 방법이라고 해서 특정 목표를 평가자와 비평가자의 협의에 의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종료된 후에 양적 질적으로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평가하는 결과지향적 방법이다. 결과만 보고 확인하는 방법. 요게 목표관리법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MBO만 나올 때도 있고요. 목표관리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통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대한 오류.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시험의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동적 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뭐 수도권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부 좀 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특기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이라도 뭐 운동 특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음악 특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서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높은 대학을 생각하면 아 공부 잘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단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평가. 요거를 상동적 태도, 상동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혹 효과, 후광 효과. 요거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같은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얘 착할 것 같아. 얘 스윗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만 보고 평가하는 거 있죠. 솔직히 사람에 대한 인상은 몇 초 만에 평가가 딱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가 되는 오류, 이런 거를 현혹 효과라고 합니다. 후광 효과. 깔끔한 인상,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현혹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관대화. 요게 아까 여기 관대화 정도로 방지한다 그랬죠.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능하면 후하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토익 800이고요. 하나는 전산회계 2급이에요. 근데 솔직히 토익 800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회계 2급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진짜 공부하면 회계 2급은 붙을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자격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평가를 할 때, 아, 회계 이거 뭐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토익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네? 요렇게 해서 후하게 평가를 매겨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강제할당법이 사용된다 그랬죠, 요거.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하고자 주의 깊게 평가를 해야 된다. 요런 거. 요게 이제 좋게 평가하려는 거. 그럼 좋게 평가하려는 것보다는 나쁘게 평가하려는 방법도 있겠죠. 가혹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평균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화 경향이라고 해서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논리적 오류는 한쪽만 우수하면 다른 것도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토익을 뭐 950, 900을 받았어. 그래서 무조건 공부 잘할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외국인이야. 영어를 주로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를 잘한다고 나머지가 무조건 우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 리더십이라는 거 요거 4개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리스마 이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집어내가지고 하는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권력 행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코칭 리더십.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가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B를 찾아낼 수 있게 요렇게 해주는 거, 요런 거를 코칭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슈퍼 리더십. 이건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자기 혼자 리더를 다 맡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B라는 리더를 키우고 C라는 리더를 키워서 얘네들이 다시 리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 슈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리더의 행위를 강조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셀프 리더십은 뭐겠어? 나 스스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반 한 거예요, 반.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